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박민규 우석대학교 개건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통합당이 국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한 달 만에 국회가 정상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안마다 여야가 맞서고 있기 때문에 7월 국회도 녹록치 않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한반도 상황에 정통하시고 의지와 경륜을 갖춘 분들로 현재의 교착 상태를 돌파하실 적임자들입니다. 네, 통합당이 국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이제 한 달 만에 국회가 정상화되게 됐습니다. 여당에 대한 강한 원내 투쟁을 기치로 내걸고 국정조사 카드, 특검 카드까지 꺼내들고 있거든요. 하지만 의석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떤 방안으로 투쟁에 나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통합당의 국회 복귀를 환영하는 입장인데요. 상임별로 통합당이 정부를 견제하고 여당과 함께 국정을 논하는 그러한 논의의 틀에 온 것이 국민으로서 되게 다행스러운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네. 다만 통합당이 좀 제안하고 있는 국정조사 특검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고 상임별로 우선 먼저 논의한 뒤에 나중에 양당 협상을 통해서 좀 더 논의해보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이견이 남아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7월 한 달 무더위 속에 답답해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국회에서 좀 시원한 소식 하나가 좀 더 많이 들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게 당초 국정조사가 좀 무리한 요구였는데 원구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논의를 했던 거지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그거는 민주당이 거짓말한 거죠. 통합당에게 어느 정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통합당이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대략 보니까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라는 게 세보니까 한 6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뭐 윤미향 사건, 뭐 북한 문제 관련된 사건,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 재조사 사건, 불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당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데 왜 통합당은 이걸 계속 요구를 할까? 이렇게 보면 정치 공세다. 결국에는 정치 공세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효과가 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니 윤석열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특검을 해보자라는 것을 계속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면 아, 윤석열을 왜 쫓아내려고 하지? 윤석열이 뭐 잘못했나? 아, 추미애가 잘못했나? 이런 식의 생각을 드릴 거예요. 윤미향 국정조사 하자 그러면 아, 그렇지.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정의연에서 여러 가지 뭐 불미스러운 일들을 했구나라고 국민들에게 계속 되뇌이게 하는 그러한 이제 효과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통합당으로서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국정조사나 특검을 요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임위로 복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애초에 논의했던 그 7개를 다시 주는 방안을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데 통합당이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아직 통합당에서 정식으로 제안한 건 아니고요.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다시 11대 7로 재분배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오픈한 상태고요. 그 이유는 현재 국회 정사가 아주 시급하거든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여러 가지 대내 외적으로 어려운 현실이 많고 특히 최근에 이제 부동산 문제는 21대 국회가 개원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입법 과제들이 산적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원구성 협상 결렬로 인해서 통합당 없이 국회가 운영되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여당 입장에서는 정상화 돌려야 될 어떤 강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김태현 원내대표는 그 부분조차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유화 제시를 보낸 거고요. 통합당도 이번 기회에 좀 더 물밑 협상을 통해서 국회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감으로써 국정의 동반자로서 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많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통합당이 만약에 7개 상임위원장을 다시 가져오더라도 법사위원장은 빠지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통합당 입장에서는 무엇이 이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득을 억지로 찾아보면요. 예. 그냥 다선 중진 의원들 자리를 보존해주고 체면을 살려주는 것, 상임위원장 자리를 하나 주는 것, 그 외에는 이득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7개 상임위원장을 받게 되면요. 여태까지 통합당이 주장해오고 투쟁해온 여러 가지 명분 있는 행동들이 결국에는 상임위원장 몇 개 받으려고 저런 식의 투쟁을 했구나. 라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사인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통합당은 7개 상임위원장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를 받았을 때 어떤 실질적인 이득이 없어 보여요. 지금까지 통합당의 입장은 그렇잖아요. 당신들이 책임지고 의회도 한번 제대로 운영을 해봐라. 그런 다음에 다음번 대선 때 그 책임을 우리가 묻겠다. 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인데 그러한 지금까지의 명분을 버릴 만한 특별한 가치가 상임위원장 7개 자리를 받음으로써 그럴 만한 버릴 만한 가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7 부동산 대책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후폭풍이 상당히 거센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대책을 지난주에 지시를 했고요. 여당이 이번 주 중에 정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종부세 개편안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각 당의 목소리를 듣고 저희가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단편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금방 무슨 세금만 올리면은 뭐 효과가 날 것 같지만 그런 건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서 봤을 적에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던 거고 지금 사실은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하려면은 이 경제 정책을 총괄을 하고 있는 부총리가 모든 거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서 이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안정을 시킬 거냐 생각을 해도 결뚱말뚱한 것이 지금 부동산 지금 투기인데 그렇게 단편적인 그냥 일방적인 얘기만 가지고는 부동산 투기를 절대 못 잡습니다. 네, 부동산 대책이 요즘 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강도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대책 입법에 속도전을 좀 내겠다. 정부와 좀 보조를 같이 하는 모습인데 이달 말에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하는 기재위나 국토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의 그 다주택을 좀 소유한 의원들에 대해서도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위공직자나 여당 또는 야당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아주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협의해서 통과시켜야 될 과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동산 문제는 20, 30대 사회생활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나 또 40, 50대 자기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가장들에게 희망을 없앨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정부도 급등하고 있는 문제 위험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또 정부와 국회 할 것 없이 온 국민의 바람대로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의 상승 기조를 꺾어야 될 조치가 필요한 시기다. 하루속히 국회는 이에 대한 국토위나 또 기재위나 행자위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이라든지 또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축소한다는 이런 논의들을 조속히 검토하고 법안 통과로서 행동을 보여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청와대나 뭐 여당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이런 추가적인 뭐 대책에 대한 논의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패할 것 같아요. 계속 규제 위주잖아요. 네네. 수요와 공급의 원칙, 이거 시장의 원리 아닙니까?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이 정부가 하는 것은 지금 대출도 막아놓고 그다음에 공급도 주택을 짓는 것도 다 막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세금만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금도 보유세와 양도세가 있잖아요.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춰야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할 거 아닙니까? 보유세도 높이고 양도세도 높여요. 그런 다음에 돈 없는 사람들이 집 살려고 했더니 대출도 규제해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영원히 돈을 못 살고 돈 있는 사람들만 강남에 좋은 집 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독일처럼 토지 규제 풀어가지고 집도 많이 짓게 하고 영국처럼 임대주택 많이 늘리고 다른 주택 많이 짓게 하면은 결국에는 집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러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서는 부동산 가격 잡을 수 없다. 그리고 저러한 것들이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뭐 덜 됐다. 국회에서 입법이 뒷받침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또 국회 탓하는 것도 정부로서는 잘못된 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예. 총선 전에는 종부세 낮추겠다고 했잖아요. 많이 다니면서 종부세 낮추겠습니다라고 많이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종부세 높이겠다?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겁니다. 정책의 일관성, 이것이 말로 집권 여당이 해야 될 약속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나라 종부세 과세 대상은 전체 국민의 3.6%입니다. 그분들 적대시하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려야 될 상황이라면 총선 전에 어떠한 단위에서 약속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일정 부분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정책들은 위기 상황에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아까 말씀처럼 예. 규제라는 거는 시장의 역기능을 제어하려고 들어갔는데 순기능마저 제어하는 일정한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국토부와 또 국회는 좀 더 거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야 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잘했다기보다도 부동산 문제만큼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야가 없다는 말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네. 이게 지난번 국회에서는 종부세법 강화 개정안이 결국엔 무산이 됐는데 지금에서는 야당이 이거를 통과되는 걸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건지 어떤 식으로 좀 투쟁을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여당이 종부세를 높이는 법안을 발의를 한다고 하면 또한 청와대랑 행정부에서 이것을 처리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이 부분은 처리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것을 갖고 근데 뭐 아파트 가격, 예. 이거 주택 가격을 잡을 수 있다? 이것만 갖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정부가 집권 여당이 국민을 향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종부세 낮추겠다고 했는데 선거 전에는 득표하려고 그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했다?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어 나간다? 그러한 정부, 그러한 집권 여당은 어떻게 국민들이 믿습니까? 자꾸 시장에게 잘못된 사인을 주는 거예요. 아, 상황이 바뀌면 또 정책이 또 바뀌겠구나. 그러한 사인을 주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김영미 국토부 장관 해임 건의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역시 재정은 과반 필요하니까 현실적으로 통합당이 추진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어렵지만 예. 계속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김현미 장관 뭘 잘못했지? 주택 가격, 부동산 못 잡았구나.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구나.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국민들에게 제기하는 것이다. 제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 공세성, 그러한 하나의 해임 건의안이긴 하지만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가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종부세율 인하를 예. 우리 당의 정식 총선 공약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 일정 그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얘기했고 일정 유력한 정치인들이 그걸 받아서 언론 기사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다는 점을 당 차원의 공약은 아니었다. 그거를 정말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를 인상하겠다는 원래 대선 공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크게 국민에게 거짓말했다.
하기에는 너무나 억측이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현재 위기 상황에서 김현미 장관의 잘못하고 잘한 거에 대한 평가는 좀 나중에 됩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 이상 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부와 함께 여당과 야당 그리고 또 정부가 함께 국회에서 이 부분을 논의를 하고 그 문제 해결한 다음에도 일정 부분 인사에 관련된 대통령의 어떤 선택을 기대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뭐 김현미 장관에 대한 뭐 행건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야당의 어떤 이슈화를 위한 정책 공세로 보입니다. 예. 제가 좀 반박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김현미 장관 부동산 투기 잡겠다, 집값 잡겠다고 했잖아요. 계속 집값 오르고 있잖아요.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데 당연히 이런 분들에게는 문책을 해야지 왜 문책을 안 합니까? 그리고 우리 박 교수님께서 뭐 특정한 뭐 그 지역의 후보들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인영 당시 원내대표가요. 종부세를 낮추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이 그 지역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지금 대권 후보 1순위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당정 협의를 통해서 우리 종부세를 낮추겠습니다.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이러한 발언 내용까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곤란하다. 그 종부세율 인상 부분은 아마 일가구 종부세율에 대한 어떤 한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검토를 얘기한 거고요. 지금 우리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입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다주택자들. 그렇기 예. 때문에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축소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어떤 미스매치가 있었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저희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을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좀 돕고자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네.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낙연 했죠. 예. 공동선대위원장은 일가구 일주택자 실수요자들의 종부세를 낮추겠다고 했지만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종부세를 그냥 낮추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다주택이야 아니면 실거주자야 이런 게 아니라 종부세를 낮추겠다고 약속을 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누가 뭐 조금 얘기했다, 더 적게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면피해 나가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한 달 만에 좀 어렵사리 정상화되긴 했는데 여야가 맞붙고 있는 사안이 많아서 또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여야의 격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첫 인사청문회인 만큼 여당과 야당 서로 좀 벼르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박지원 국정원자 내정자, 그다음에 이인영 토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대통령 인사는 어떤 한반도의 비핵화와 공동 번영이라는 목표에 아주 대통령께서 승부수를 던진 인사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두 분 모두 국회 의정 활동을 오랫동안 해본 경륜이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난제이지 막상 인사청문회가 돌입된다면 그 두 분에 대한 인사에 대한 국회 통과는 무난한 편이 아닐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네. 무난하게 될 것이다. 네. 네. 무난하지 않더라도 야당에 반대하더라도 그냥 인사청문회는 통과되겠죠. 워낙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조차도 야당이 공격하고 얘기하는 것들은 하나의 또 뭐 발목 잡기 아니냐. 당신들은 평화를 반대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예전에 이분들이 했던 말들, 행동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면밀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야당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청문회 때 밝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문회 이전에 일단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 부의장 선출되고 정보위원회 구성돼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여야 합의가 좀 무난하게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예상이 많은데요.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는 우리 누구죠? 그분이 정진석 의원께서 안 하겠다고 했으니 국회 부의장은 없더라도 그냥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보위원을 선임만 하면 이 부분은 정보위원회와 정보위원장을 선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안이요. 공수처 출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15일에 출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그 법사위 소속 박범계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통합당 반대를 하면 공수처 출범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공소장 추천위원회가 7인으로 구성돼 있고 네. 그중에 2명은 통합당이 추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7명 중에 6명이 공소장을 동의해야지만 추천이 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통합당이 우선적으로 2명의 추천인을 좀 추천해서
공수처장 추천위원부터 출범을 하고 그 안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전개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이 말씀을 하셔서 근데 정통합당에서 반대를 하면은 법 개정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그때 여기 나와서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몇 주 전에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가기까지 국회가 양당 모두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렇게까지 극한 대립으로 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러한 사안은 안 벌어지길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원래 법에서 정해져 있는 15일 출범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어렵죠. 기본적으로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을 지금 추천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천을 하더라도 15일 이후에 추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나서 추천을 하더라도 여당이나 대통령이 이렇게 뭐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서 비토를 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일에 이 출범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거는요, 집권당인 여당이 통합당을 설득을 해야 돼요. 예. 설득을 해서 자, 빨리 추천도 하고 같이 우리 빨리 출범시키자라고 해야지 이 부분 갖고 또 우리가 법 개정할 거야 이런 식의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은요, 이거 출범 계속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으로 민주당 당권 얘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원식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지금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의원 양자 대결 구도로 펼쳐지고 있거든요. 어떤 점이 승패를 가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냥 이낙연 전 총리 대세론 또 김부겸 전 장관의 견제론 이 두 가지 흐름이 맞붙은 상황인데 아직 초기여가지고요. 이렇다 판단 내기는 어려운데 하나 이번 그 양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하는 장소가 재밌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7일 날 국회에서 출마 선언하기로 했고요. 김부겸 전 장관은 9일 날 당사에서 출마 선언하기로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여론조사 대선 후보 1위 또 2위와의 격차가 15% 이상 나는 어떤 앞쪽 1위를 유지하는 어떤 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 모두에게 민주당 당대표에서 출마한다는 걸 좀 선언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 같고요. 거기에 반해서 김부겸 전 장관의 경우에는 민주당 당심의 한쪽 흐름에는 대선 필승을 위해서는 어떤 치열한 경선을 치러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한 어떤 견제를 바라는 당심을 좀 더 자극하고 결집하기 위해서 당사를 선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그 민주당 얘기긴 합니다만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제가 전망해 보면은요,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 됩니다. 왜냐하면 안 되면은요, 이낙연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로서 심대한 타격을 받게 돼요. 예. 그렇다면 그거를 과연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원할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이낙연 후보가 전 당선될 걸로 보여지는데 참 그 친문 세력이나 이제 당원들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분 다 친문 적통이 아니거든요. 다 처음에는 노무현 대통령도 반대했고 또 이제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수당에 있다가 이제 넘어간 분인데 이분들이 과연 우리를 대표할 상징성을 갖추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이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이낙연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제 김경수 지사라든지 예. 이제 뭐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판결 여부를 상당히 눈여겨볼 것 같다. 그리고 친문 세력들과 여당의 권력 다툼이 이제 계속 시작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여태까지 장 소장님께서 여의도 1번지에서 예상했던 게 거의 맞지 않는 맞았어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맞을지 저희가 네.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얘기로 넘어가 보시죠.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두 분의 예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제한적 수용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법에 명시돼 있듯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뭔가 명분을 쌓기 위해서 전국 검사장, 지검장 회의를 소집해서 총의를 모았고 거기 나온 의견이 수사 지휘권 자체는 좀 부적절 또는 위법하다까지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동력 삼아서 제한적 수용을 해 보이는데 문제의 핵심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냐 또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중요하냐 이 두 가치가 상중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더 심플하게 보면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평가되고 있는 한무 검사장의
검언유착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검찰총장이 수사를 방해하는 정황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 법무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15년 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문제가 됐던 이성균 중앙지검장 또는 윤석열 검찰청 양쪽이 수사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현재 평검사로 구성된 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성을 강화하는 전제로, 즉 정책 외압을 받지 않는 안전장치를 추가한 다음에 그대로 수사를 하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분적인 수용 말씀을 하셨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판단의 기준을 이거 삼을 것 같아요. 부당한 짓이냐 아니면 위법한 짓이냐. 부당한 짓이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위법한 짓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하지만 추 장관의 지위는 위법한 거는 아니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검사장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추 장관의 지위를 받아들일 거는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적절했느냐라는 여부에 대한 아주 소극적인 재건의 이 정도의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갖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자꾸 국가기관 간의 싸움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고요. 네. 대통령께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장관 수사 지휘와 관련해서 오늘 안에는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생각하는 걸로 보여요. 온 국민적 관심사가 됐고 아까 우리 장 선생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그 기관 간의 대결로 보이는 거는 본인으로나 또 검찰 전체 조직으로나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검사장 회의 의견 자체는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특임 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달이 됐다고 하고 또 장관 수사의 거치가 총장 거치와 연계된 사안은 아니다라는 의견. 이거는 이전에 첫 번째 장관의 그 지위가 내려졌을 때, 수사 지휘권이 내려졌을 때 총장이 옷을 벗지 않았습니까? 이 사례는 만들지 말자라는 뜻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치 외압으로 인한 검찰 쪽의 사태는 도리어 현재 흔들리고 있는 검찰 조직이 예. 치명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왜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이 아닌 교수나 판사 출신이 왔을 때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 좀 더 검찰의 문미나 또는 검찰의 개혁 또는 검찰의 좀 더 인권수단 간의 개선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우리가 임명을 해서 검찰총장과 업무를 하다 보면 어느덧 검찰의 어떤 자기 조직 이기주의 또는 검찰 내부의 관행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기득권 지키로 비춰지는 여러한 모습들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건 앞서서 그 법무부에서 특임검사 도입 자체는 뭔가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의견을 이미 표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특임검사 도입이라는 것은 결국에서는 국회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특검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생각이에요.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특임검사를 하겠다는 것은 추 장관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관여하지 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관여하지 말고 윤석열 총장도 관여하지 말아라. 예. 정말 예. 공정하고 정말 다른 쪽에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검사가 한번 제대로 수사를 해보자라는 건데 아니 검사들이 참 비참할 것 같아요. 자신들이 수사하고 조사한 이런 상황을 본인들이 거부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특임검사를 도입하자는 그런 자체가 예. 참 검찰이 이 정도까지 간 것 자체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여론도 그렇잖아요. 추 장관이 좀 더 잘못했다라는 의견이 높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될 것이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를 해야 될 수준까지 가면 이것은 안 된다. 빨리 추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이러한 영역 다툼, 업무 다툼은 빨리 정리돼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규 개건교수, 장성철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